8년 동안 단 한 번도 몸을 움직이지 못한 프랑스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병원이 손을 놓은 그 아이를 단 3초 만에 알아본 한국 의사가 있었죠. 그 순간부터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실시간 감동해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는 소피라고 합니다. 제 딸 루이즈는 올해 11살이 되었습니다.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입니다. 그러나 지난 8년 동안 제 딸은 단 한 번도 스스로 몸을 움직여 본 적이 없습니다. 3살이 되던 해, 평소처럼 인형 놀이를 하던 딸이 갑자기 고열과 함께 전신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손발이 떨렸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의사 선생님은 뇌염의 후유증일 수 있다고만 하셨습니다. 처음엔 곧 회복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루이즈는 의식을 잃은 듯 눈만 깜빡일 뿐 저를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이의 병실을 지키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제법 큰 병원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대학병원, 전문의, 연구기관까지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침대맡에 앉아 딸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걸었습니다. 루이즈, 엄마야, 내가 듣고 있다면 눈으로라도 대답해줘. 하지만 아이는 아무런 표정도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눈동자만 간헐적으로 깜빡일 뿐이었습니다. 루이즈가 9살이 되던 해 남편 앙투아는 결국 저희를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울며 딸의 곁을 지켰던 남편이었지만 끝없는 무력감 속에서 술에 빠지고 빚에 시달리며 점점 저와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피,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미안해. 그 한마디를 끝으로 그는 집을 나갔습니다. 연락처만 남기고 그마저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딸과 단둘이서 세상과 싸워야 했습니다. 아니, 사실 아이조차 혼자였을지도 모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비는 늘어났고 저는 남편 없이 아이의 병실을 지켰습니다. 처음엔 동화책을 읽어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간호사처럼 정성껏 돌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저도 지쳐갔습니다. 밤이 되면 불안한 꿈에 시달렸고 아침이 되면 무거운 몸을 억지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루이즈가 자는지 깨어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도 사랑보다 의무감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끔찍한 생각이었지만 그것이 저의 현실이었습니다. 친척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고 친구들도 더 이상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를 대기 위해 집도 팔았습니다. 남은 생활비는 제가 새벽마다 노인요양센터에서 일하며 간신히 충당했습니다. 어떤 날은 아이가 제 목소리를 듣고 있을까, 내 목소리가 닿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 눈물이 쏟아지곤 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말했죠. 진짜 지옥은 끝나지 않는 고통이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뼈저리게 실감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몇 달 전이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신경학회에 어렵게 시간을 내어 참석했습니다. 사실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저 새로운 정보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심정으로 병원 간호사에게 아이를 맡기고 홀로 학회장에 앉았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분은 한국에서 오신 한수영 교수님이셨습니다. 교수님은 기능성 잠재 의식 봉쇄 증후군이라는 말을 꺼내셨습니다. 낯선 용어였지만 제 귀를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교수님은 사진만으로도 환자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제 딸의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교수님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 직접 보면 단 3초 안에 알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8년 동안 프랑스, 독일, 스위스의 병원을 전전하며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단 3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간다면 직접 봐주실 수 있으신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물론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직접 보게 해주신다면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결심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혹시 그 3초 안에 희망이 있다면 저는 반드시 그걸 잡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딸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출국 준비를 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아이의 병이 단 3초 만에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희망이 있다면 저는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와 함께 세상의 끝이라도 가겠다는 심정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딸 루이즈를 데리고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이는 응급용 휠체어형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의료진의 도움으로 장거리 비행에 필요한 산소와 수액이 준비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기내 소음조차 아이에게 해가 될까봐 숨을 죽였고 고도가 바뀔 때마다 아이의 눈꺼풀이 떨리기라도 하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이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루이즈, 조금만 더 버텨주렴. 엄마가 곧 너를 다시 만나게 해줄 거야. 그렇게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세상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공항은 반짝이는 조명과 활기찬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고 기념품을 사고 있었지만 저는 그곳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병원에서 미리 보내주신 차량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의 풍경은 너무 깨끗하고 반듯했습니다. 그저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프랑스의 낡은 골목길과는 달리 한국의 거리는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모든 것이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서울 종로에 위치한 한수연 교수님의 병원에 도착했을 때 긴장으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교수님께서 직접 나와 계셨습니다. 교수님은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주 차분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걸 해내신 겁니다. 그 말에 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8년 동안 누구도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라라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를 진료실로 옮긴 뒤 교수님은 복잡한 장비도 없이 아이의 눈앞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손에는 작은 손전등 하나만 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세심하게 관찰하셨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못할 만큼 긴장했고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단 3초 만에 아이의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수많은 병원에서 그토록 많은 검사와 촬영을 해도 알 수 없었던 거려. 3초가 흘렀을 때 교수님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뭔가 더 질문도 못한 채 얼떨떨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진료 기록지에 무언가를 적으시더니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루이즈는 의식이 있습니다. 다만 표현하지 못할 뿐입니다. 기능성 잠재 의식 봉쇄 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아 교수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의식이 있다고요? 그럼 그동안 제가 한 말, 아이가 다 듣고 있었던 건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어머니의 목소리, 손길, 음악, 냄새, 온기까지 모두 느끼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아이는 아무 말도, 아무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힘내라고, 꼭 깨어나 달라고 수없이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을 아이가 듣고 있었다니요. 동시에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힘들다고, 지쳤다고, 포기하고 싶다고 중얼거렸던 그 순간마저도 아이가 듣고 있었을까 봐요. 그날 밤 병원 옆 숙소에서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엄마로서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루이즈, 엄마야. 혹시 내 목소리가 들리면 눈을 한번 깜빡여줄래?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아이의 눈꺼풀이 아주 살짝 떨리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헛것을 본 걸까 싶어 다시 물었습니다. 루이즈, 듣고 있으면 한 번만 더 깜빡여줘. 그리고 믿기 어렵게도 아이의 눈꺼풀이 한 번 더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교수님은 아이의 재활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 하셨습니다. 루이즈는 몸보다 마음이 더 다친 아이입니다. 가장 먼저 열어줘야 할 건 마음의 문입니다. 교수님은 제게 매일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루이즈가 좋아했던 프랑스어 원서로 읽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병원 근처 서점을 뒤져 프랑스어로 된 빨간 풍선 이야기 책을 찾아냈습니다. 아이가 3살 무렵 가장 좋아했던 동화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 불빛을 낮추고 아이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손에 들린 책을 천천히 펼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내려갔습니다. 엘레다이트 언 포에스 눈물이 자꾸만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꾹 참고 한 페이지, 2페이지 읽어내려갔습니다. 아이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페이지를 읽으며 아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치료팀에서는 간단한 자극 테스트를 병행했습니다. 손바닥에 차가운 물수건을 대거나 귀에 음악을 살짝 들려주고 코끝에 향긋한 천을 살짝 스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마다 간호사 선생님들은 세밀하게 반응을 관찰하며 기록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놓칠까봐 아이의 눈동자만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 동화책을 읽는 제 목소리에 아이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긴가민가 했지만
다음날 다시 같은 문장을 읽자 분명히 아이의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멈춘 듯 숨이 멎었습니다. 아이가 제 목소리에 반응한 것입니다. 교수님께 그 사실을 말씀드리자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어머니, 그 말이 제게 가장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8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희망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며 병원에서의 일상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동화책을 읽어주는 동안 아이의 눈동자가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지만 그것이 기적처럼 느껴지는 동시에 제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혹시라도 이 반응이 일시적인 것이거나 잘못된 희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일 병원에서 간호사 선생님들과 함께 루이즈의 작은 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도 조금씩 희망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그날은 프랑스에서 남편 앙투안에게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제게 연락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이메일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루이즈를 볼 수 있을까? 그 짧은 문장이 제게는 세상의 모든 언어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저는 남편을 용서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에게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저는 병원에서 교수님과 상의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루이즈에게 아버지를 보여주는 건 치료에도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아이가 그 순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저는 그날 밤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루이즈, 혹시 아빠를 보고 싶니? 아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아주 천천히 눈동자를 왼쪽으로 2번 깜빡였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네라는 신호였습니다. 다음 날 앙투안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병원 복도 끝에서부터 그를 마주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는 8년 전보다 더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머리에는 희끗희끗한 흰머리가 보였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마음 한구석이 시큰해졌지만 저는 루이즈 곁으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앙투안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손등을 감싸쥐고 목소리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루이즈 아빠야.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순간 저는 숨도 못 쉬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반응이 두려웠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거부하면 어떡하나 상처가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이의 입가가 아주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렵게도 아이의 입에서 아빠라는 소리가 아주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제 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앙투안은 그 자리에서 아이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루이즈, 고마워. 아빠를 기억해줘서 고마워. 그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고 병실 안은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너무나 많은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를 용서하고 싶지도 그렇다고 미워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순간이 너무도 아프고 또 너무도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앙투안은 병원 근처의 작은 숙소를 구해 매일같이 병원에 왔습니다. 그는 이전처럼 큰 소리로 희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의 손에 작은 책을 올려주며 아이가 입모양을 따라할 수 있도록 천천히 읽어주었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라고 말하며 아이의 손등을 매일같이 쓸어주었습니다. 루이즈는 아빠가 온 뒤로 더 빠르게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화책을 읽어줄 때마다 눈동자의 움직임이 점점 분명해졌고 입술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아주 작게 엄마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날 병실 안에 있던 간호사 선생님도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교수님은 그 모습을 보며 이제 루이즈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처음으로 들려온 엄마라는 소리는 저에게 세상의 모든 음악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동안 제 목소리를 아이가 듣고 있었다니, 그리고 아이가 제 존재를 느끼고 있었다니,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수 없을 만큼 감사했습니다. 그 후에도 치료는 계속되었습니다. 아이는 손가락으로 작은 인형을 잡으려 시도했고 공을 떨어뜨려 보는 훈련도 시작했습니다. 병실 한 구석에서 아이의 손가락이 떨리는 걸 볼 때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아이가 공을 떨어뜨리고 나서 입술을 떨며 엄마, 나 해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아주 작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행복이 제게 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교수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소피 씨, 이제 루이즈는 환자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8년 동안 아이를 보며 마음속에서 수없이 했던 기도가 드디어 닿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루이즈의 치료는 더욱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매일 조금씩, 하지만 분명한 변화의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손가락은 이제 더 안정적으로 움직였고, 입술 근육은 짧게나마 단어를 발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마주치는 모든 분들이 저희 가족을 향해 기적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도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한국 의료진이 얼마나 정성껏 아이를 돌봐주셨는지를 떠올리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특히 한수영 교수님께서 아이의 눈을 보시고 이제 루이즈는 환자가 아니라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아이가 이젠 병실 속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진짜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아이의 변화는 단어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병실에서 벗어나 물리치료실에서 간단한 동작 훈련을 시작했고, 이후에는 아이가 조금씩 몸을 일으켜 앉는 연습도 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어했지만 한 번 성공한 후 아이는 엄마, 나 할 수 있어요라고 작게 말해주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겐 어떤 약보다 강한 치료제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이는 더 많은 단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 주세요, 배고파요, 엄마, 사랑해요 같은 단어들이 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감격스러워서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로 대답했습니다. 루이즈가 제게 엄마, 웃어주세요라고 말했을 땐 웃음과 눈물이 뒤섞여서 얼굴이 온통 젖어버렸습니다. 그 무렵 앙투안도 많이 변했습니다. 매일같이 병원에 와서 아이와 함께 동화책을 읽고 아이가 좋아하는 프랑스 동요를 스마트폰으로 틀어주며 함께 따라 불러주었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아빠가 여기 있어, 무서워하지 말라고 속삭였고 아이는 그 말에 눈동자를 반짝이며 반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지난 세월 동안 쌓였던 남편에 대한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의 재활치료는 이제 마지막 단계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아이에게 병실이 아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한국에서 보내는 마지막 나날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그 생각에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교수님께서 저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소피 씨, 루이즈는 훌륭히 해냈습니다.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셔서도 반드시 이어서 치료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모든 자료와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의 눈빛에는 든든함과 따뜻함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교수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 아니셨다면 저는 아직도 절망 속에 살았을 거예요. 교수님께서는 제가 한 일보다 어머님이 해주신 사랑이 훨씬 더 큰 힘이 됐을 겁니다라고 답해주셨습니다. 루이즈는 병원 직원분들께 손편지를 써서 한 분 한 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아직 문장은 서툴렀지만 저 이제 다시 걸어요. 한국에서 받은 사랑 절대 잊지 않을게요라는 문장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그 글씨를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이 났습니다. 병원 식당에서 만난 간호사 선생님은 그 편지를 받아들고 아이를 꼭 안아주시며 루이즈야, 꼭 다시 놀러와야 해. 너랑 엄마, 아빠 모두 기다릴 거야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날, 병원 직원분들께서 로비까지 나와 배웅해 주셨습니다. 루이즈는 작은 손으로 한 명 한 명에게 인사를 했고 마지막으로 한수영 교수님께 선생님, 저 다시 올게요라고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루이즈, 너는 이미 세상을 다시 걷기 시작한 거야. 어디서든 너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길 바랄게라고 해주셨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가족 사진을 꺼내 루이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 웃고 있는 저와 루이즈, 그리고 앙투안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사진을 보더니 작게 미소를 지으며 우리 가족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겐 새로운 출발의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루이즈, 내가 해냈어. 그리고 앞으로도 해낼 거야. 우린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아이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나 잘할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은 프랑스로 돌아와 다시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한국에서처럼 촘촘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믿음, 그리고 한국의 따뜻한 손길이 제 마음을 다시 세상으로 이끌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프랑스에서 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루이즈가 한국 의료진의 도움으로 기적처럼 다시 말을 하고 손가락을 움직이고 두 발로 세상을 걷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역시 자랑스러운 한국 의료진의 헌신과
가족의 끝없는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실시간 감동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감동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